지금부터 김어준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대한 미디어의 아이콘인 그가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미친 사회학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김어준 현상을 정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김어준을 단순히 언론인이나 방송인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전통 미디어의 경계 밖에서 강력하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정치 미디어 기업가로 보고자 합니다. 그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대한미디어가 소수의 반문화적 힘에서 출발하여 거대 정치 진영의 의제를 설정하는 지배적 권력으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김어준의 경력은 대한민국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그는 초창기 인터넷 포럼에서 팟캐스트, 공영 라디오, 그리고 마침내 독립적인 유튜브 채널로 이어지는 플랫폼 전환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중심의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기존 미디어에 필적하는 의제 설정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 정치 진영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내부 권력 역학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으며 그 과정에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쳤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반 미디어 목소리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김어준이 자신의 브랜드 핵심 요소를 구축한 이른바 초석을 다진 시기에 해당합니다. 반 기득권적 풍자, 대결적 스타일, 그리고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충성도 높은 틈새 고객층의 육성이 이 시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먼저 딴지일보와 인터넷 저널리즘의 여명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인터넷 접속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 엘리트 출신이 아니었던 김어준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1998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언론사 중 하나인 딴지일보를 창간했습니다. 딴지일보의 스타일은 이른바 B급 문화와 비속어, 그리고 날카로운 정치 풍자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주류 언론의 근엄하고 권위적인 어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었죠. 패러디, 합성사진, 그리고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사용은 더 젊고 냉소적인 독자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꼼수다, 줄여서 나꼼수와 팟캐스트의 정치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는 진보 진영에게는 억압적으로 인식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주류 언론이 정권에 의해 장악되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목소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각하 헌정방송이라는 기치를 내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권 담론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 방송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문지기를 우회하여 BBK 주가 조작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12.6 부정선거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과되지 않은,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꼼수의 힘은 서사 구축 방식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스캔들을 진행자들은 영웅으로, 이명박 대통령, 검찰, 보수 언론은 악당이라는 명확한 대립구도를 가진 흥미진진한 음모 스릴러로 재구성했습니다. 유머, 내부자 농담, 그리고 쫄지마, 씨바와 같은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은 청취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취자들은 마치 거대한 저항에 동참하는 내부자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꼼수는 수동적인 정치 지지를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팬덤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참여가 문화적 팬덤과 유사한 감정적 몰입과 집단적 정체성을 띠게 되는 이 현상은 이후 진보 진영 동원의 핵심적인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어준의 초기 성공은 단지 그의 개인적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수 정부 하에서 주류 미디어의 획일성과 친정부적 편향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그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매력은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객관성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을 연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비속어, 풍자, 감정적 호소의 전략적 사용은 사실 검증을 뛰어넘는 신뢰의 유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유대는 그의 지지층이 주류 언론의 비판이나 사실 확인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정보 필터 역할을 했으며, 이는 탈진실 현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가 제도권 미디어 내에서 영향력의 정점에 올랐던 시기를 다루겠습니다. 외부자였던 김어준이 주류 미디어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장악하고 공영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례 없는 도달률과 의제 설정 능력을 확보한 기간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뉴스공장의 헤게모니, 즉 그 지배력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재원을 지원하는 교통방송 TBS로의 이동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청취율 성장은 경이로웠습니다. 2016년 말 2.1%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서울 수도권 라디오 시장에서 부동의 1위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했으며 2022년에는 14.7%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5년 동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고수했는데, 이는 어떤 미디어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뉴스공장은 단순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동시 송출되며 막대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 한 달간 관련 클립 조회수는 2,486만 뷰에 달했고, 같은 달 평균 동시 접속자 수는 55,960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미디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양극화와 의제 설정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오전 7시 방송 시간은 김어준이 다른 언론사들보다 먼저 그날의 정치적 논쟁의 틀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아침 대통령으로 불리며 진보 진영의 주요 정치인과 논객들은 그의 방송에 출연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메시지를 시험하며 반대파를 공격하는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뉴스공장은 종종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정부의 메시지를 증폭시키며 비판자들을 맹렬히 공격하는 강력한 우군 미디어로서 기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권당은 강력한 미디어 동맹을 얻었고, 김어준은 비할 데 없는 접근성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편향성,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 이른바 가짜뉴스 공장장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뉴스공장의 대표 이미지로 편향성 시비 등의 논란을 꼽은 비율이 59.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은 그의 브랜드의 흠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가 기득권의 공격에 맞서는 용감한 진실의 전달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그가 독립 플랫폼을 통해 경제 권력과 여과 없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이 시기는 김어준이 자신의 플랫폼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가로 진화하며 충성도 높은 청중이 가진 막대한 경제적 힘을 입증하고 새로운 차원의 여과 없는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장은 유튜브로의 이전과 충성도의 현금화입니다. TBS를 떠난 직후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습니다. 청중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그의 개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TBS라는 플랫폼이 아닌 김어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개설 며칠 만에 구독자 44만 명에서 89만 3천 명으로 급증했고 현재는 223만 명 이상입니다. 이 채널의 슈퍼챗 수익은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방송 첫날에만 약 3천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기록하며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하루에 5,44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등 연일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중으로부터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그들의 몰입도와 신뢰를 측정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성장하는 미디어 제국의 기합 역할을 합니다.
그의 브랜드 아래 여러 진행자가 각자의 프로그램을 매일 또는 매주 진행하는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는 자체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꽃을 운영하며 자신이 분석할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강력하고도 논쟁적인 피드백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에서는 제약 없는 영향력, 즉 알고리즘 시대의 의제 설정에 대해 다룹니다. 자신의 플랫폼을 소유함으로써 그는 완전한 편집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감독이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압력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슈퍼챗 모델은 청중과 미디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청중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활동적인 재정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김어준은 광고주나 정부 예산이 아닌 오직 그의 청중에게만 책임을 지며, 이는 그를 주권적 미디어 주체로 만듭니다. 또한 데이터 생산 수단인 여론조사 기관과 대중 배포 수단인 유튜브 채널을 모두 통제함으로써 김어준은 정치정보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권력의 중대한 격상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영향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달라는 요청에 부응하여 단순한 지표를 넘어 보다 총체적인 틀을 제안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광고 가치 환산, 즉 AV. 이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이 방식은 노출의 질이나 실제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는 허영 지표로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의 가치는 단순히 방송 시간이 아니라 그의 지지층이 그에게 부여하는 신뢰도와 설득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 가치 평가 모델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직접 경제 가치입니다. 슈퍼챗, 광고, 상품 판매 등 그의 미디어 제국이 창출하는 모든 가시적 수익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브랜드 자산 가치입니다. 김어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닌 무형의 가치로 그의 청중이 가진 높은 신뢰도와 참여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원 가치입니다. 그가 특정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이 그의 방송 한 번으로 얻는 수준의 모금액이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적인 광고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김어준 현상을 세계적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그를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 로건은 이념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태도로 다양한 청중을 끌어들이고 스포티파이와 수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반면 벤 샤피로는 명확한 보수 정파성을 띠며 구독 기반의 자체 플랫폼 데일리 와이어를 통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미디어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김어준은 명백한 진보 정파성을 띠면서도 청중의 직접 후원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과 차별화됩니다. 미디어 이론의 맥락에서 보면 그의 성공은 몇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미디어 정치 경제학 관점에서 그는 광고주나 국가 지원에서 벗어난 소비자 직접 판매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둘째, 그의 소통 방식은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탈진실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진보 정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며 그의 지지자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정동적 감수성에 기반한 깊은 감정적 몰입을 보이는 정치 팬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김어준의 유산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낡은 모델을 파괴한 미디어 혁신가이자 자신이 속한 진영 내에서 정치인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자이며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열을 심화시킨 심각한 양극화의 인물이라는 다면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진보 진영의 신속한 동원과 서사 통제가 가능한 강력한 미디어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진영이 그의 플랫폼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의 서사가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진영 내 다양한 관점의 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낳았습니다. 김어준의 성공은 전통 저널리즘의 역할과 공유된 공론장의 개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그는 목소리 없다고 느끼던 인구의 일부에게 힘을 실어주었지만 그의 모델은 제도에 대한 불신,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정파적 갈등의 심화 위에서 번성합니다. 따라서 그의 유산은 한편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는 대안적 목소리의 챔피언이었지만 동시에 공동의 민주적 담론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